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생 동안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지 못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써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도 혼자라는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과학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높은 지능과 외로움 사이의 관계가 왜 단순한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경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현상인지를 함께 탐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은 외롭다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연결의 본질, 언어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심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인간 본성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자체로 저에겐 큰 의미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흥미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저는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이 성격의 결함이나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공명의 문제입니다. 음악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악기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그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한 악기의 현이 떨릴 때 근처에 있는 다른 악기의 현도 함께 떨리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공간을 넘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바로 이 공명의 순간입니다.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순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말을 넘어 전달되는 그 찰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악기가 매우 특이한 주파수로 진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지만 주변의 모든 악기들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지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2019년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IQ와 사회적 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IQ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수준 이상에서는 대다수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적으로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보고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학적 현실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뇌는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더 많은 연결고리를 동시에 탐색하며 더 깊은 수준의 분석을 자동적으로 수행합니다. 마치 빠른 인터넷 연결을 가진 컴퓨터가 느린 서버와 통신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데 소비하는 것처럼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에서 많은 시간을 대기 상태로 보내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악기는 아름답습니다. 바이올린이 드럼보다 낫거나 못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자가 드럼 연주자와 함께 앙상블을 이루려면 두 악기 모두 서로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고 조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조율이 항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우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영재아동 연구의 선구자인 미라카 그로스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은 또래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추상적 사고, 복잡한 도덕적 추론, 그리고 깊은 감정 처리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5살짜리 영재아이는 신체적으로는 5살이지만 지적 감정적으로는 10살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 운동장에서 또래들과 어떻게 놀 수 있을까요? 또래들이 관심 갖는 주제들, 예를 들어 단순한 역할극이나 반복적인 놀이가 이 아이에게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또래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 역시 연결을 원하고 소속감을 원하고
친구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연결의 통로가 매우 좁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고독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자랍니다. 직장에서, 파티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대화가 깊어지려는 순간 상대방이 주제를 바꿉니다. 자신이 열정을 갖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상대방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것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 진짜 감정, 진짜 관심사를 포장하거나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공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대 위에서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막이 내리면 극도의 피로감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마스킹 마스키 또는 위장 카무플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위장이 장기화될 때 그것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정체성, 혼란, 우울, 그리고 깊은 존재론적 고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 세상과 연결될 수 없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연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나갈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현상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결책도 진정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능이 사회적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뇌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단순히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해가 바로 첫 번째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우리는 그 문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공명의 문제, 즉 주파수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탐구할 것은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한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도한 흥분성, 오브렉사이터빌리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폴란드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카즈미에시 돔브로프스키 카즈미에르스. 돔브롭스키는 20세기 중반에 매우 독창적인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긍정적 분열, 이론 Theory of Positive Disintegration은 오늘날에도 영재 연구 분야에서 핵심적인 참고틀로 사용됩니다. 돔브로프스키는 높은 발달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5가지 영역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강렬한 자극 반응성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운동적 흥분성, 감각적 흥분성, 지적 흥분성, 상상적 흥분성, 그리고 정서적 흥분성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서적 흥분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외로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신경계가 감정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은 물결처럼 느끼는 감정을 이들은 파도처럼 경험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슬픔을 겪는 장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의 감동을 느낄 때 이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겪는 고통에 너무 깊이 공감한 나머지 그것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도덕적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강렬한 정서적 삶은 깊이 있는 예술을 창조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우 필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대화, 피상적인 관계, 형식적인 사교 모임들이 이들에게는 그냥 지루한 것이 아니라 소모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음량이 항상 최대로 설정된 라디오를 들으면서 소음 가득한 공간을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 크게,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 흥분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흥분됩니다. 문제를 풀면 희열을 느낍니다. 복잡한 개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면 전신에 전율이 흐릅니다. 이것은 거의 물리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적 흥분성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주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상적인 대화는 이 수준의 지적 자극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씨 이야기, 주말 계획,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잡담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고도로 활성화된 뇌에게 이런 대화는 마치 올림픽 선수가 동네 골목을 조깅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진정한 도전과 성취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많은 고지능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이후 오히려 더 고갈된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차갑거나 오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경계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적 흥분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풍부하고 생생한 내면 세계를 가지는 경향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세계는 때로는 외부 현실만큼이나 생생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풍부한 내면 세계는 이들이 외부의 평범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충분한 관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파티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동시에 5가지 다른 아이디어의 시를 따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무관심하거나 산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뇌가 동시에 여러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까? 왜 나는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답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은 자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 이 내면의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외로움은 단순한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넘어서 자아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핵심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진정한 연결을 시도하는 것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피할수록 연결의 기술은 발달하지 못하고 연결의 경험은 점점 희소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봐라, 나는 역시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믿음 자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당신이 연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당신에게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함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그것도 매우 드물고 귀한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우정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더 적은 수의 친구를 가졌지만 그 관계의 깊이와 질은 평균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우정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깊은 연결을 원하는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어려움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 간극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명의 문제와 과도한 흥분성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을 매주 계속해서 탐구합니다. 이제 3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진정한 연결의 조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특성 때문에 가능한 독특한 형태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깊은 우물의 비유입니다. 평범한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 깊이 파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원한다면 훨씬 더 깊이 파야 합니다. 그 과정은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얻는 물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형성하는 관계가 바로 이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쉽게 얻어지지 않지만 일단 형성되면 그 깊이와 품질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우물을 파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발음을 결함이 아닌 언어로 재정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자신의 특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우리가 그 특성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나는 깊이 있는 연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현실을 묘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자아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결함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특성과 욕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정의는 단순한 긍정적 자기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적 재구성, Cognitive Reframing이라는 심리치료 기법에 기반한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언어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적합한 부족 찾기입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부족 동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정체성과 안정감을 얻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진정한 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연결의 시대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당신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철학적 질문에 관심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특정 과학적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 독서 모임,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포럼들. 이런 공간에서 처음으로 드디어 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변혁적입니다. 자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부족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반직관적인 핵심은 취약성의 재발견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특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적 능력이 종종 자아를 보호하는 방패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상황을 지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취약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는 이것을 수십 년의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 두려움, 불확실성을 기꺼이 드러낼 때만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갑옷을 두른 두 기사는 서로를 껴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지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종종 관계에서 가장 방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절당하거나 오해받거나 낮게 평가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그 경험들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이 지금은 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치유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진짜 당신을 보여주는 것이 동시에 진정한 연결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취약성을 드러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취약성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공간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분별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을 자기 보호가 아닌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다양한 깊이의 관계 허용하기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전부 아니면 전무의 관계 패턴을 보입니다. 완전한 이해와 깊은 연결을 주는 관계가 아니면 아예 투자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소진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생태계는 다양한 층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깊은 층에는 완전한 이해와 진정한 공명을 나누는 한두 명의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층에는 특정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벼운 층에는 일상의 따뜻함을 나누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층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같이 있습니다. 단지 가장 깊은 층의 관계만을 진정한 관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것은 관계의 생태계 전체를 빈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뜻한 지인과 나누는 짧은 대화도, 가벼운 농담도, 함께 식사하는 편안함도 그 자체로 인간 연결의 진정한 형태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이 유연성이 외로움을 다루는데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유연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깊이를 발견하는 순간들입니다. 동네 카페 바리스타와의 짧은 대화에서, 버스 안에서 잠깐 마주친 노인의 눈빛에서 예상치 못한 연결의 순간들이 일어납니다. 이 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단순히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 자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것들, 공명의 문제, 과도한 흥분성의 역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조건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일 때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높은 지능과 외로움 사이의 관계는 결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탐색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탐색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색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이해가 변화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경험하는지를 이해할 때 그 경험에 대한 자기 비판이 줄어듭니다. 자기 비판이 줄어들 때 방어적인 갑옷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갑옷이 내려올 때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변화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통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는 자신의 고유한 연결 언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을 원하지만 연결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긴 1대1 대화를 통해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에서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창작 활동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음악을 듣는 것에서 연결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진정한 연결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연결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그 언어가 통하는 공간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단계는 인내심을 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쌓는 과정이 더 신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 더 점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관계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 성급하게 깊어지려 하지 않는 것,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표면에만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천천히 깊어지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단계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고독설이든 자발적이고 회복적인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외로움 런닛은 원하지 않는 단절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많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충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이 언제부터 외로움으로 변하는지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계를 인식하고 외로움의 신호가 나타날 때 적극적으로 연결을 향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자기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적인 지원을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즉 자신의 연결 방식을 이해하고 취약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기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작업들은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할 때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의 마지막 이미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밝은 별들은 혼자 빛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별들 사이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이 별이 외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별은 수백만 광년 떨어진 다른 밝은 별과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연결은 실제합니다. 당신이 평범한 관계들 사이에서 자신과 같은 발길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느낄 때 기억하세요. 당신의 별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들도 지금 어딘가에서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서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동안 우리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공명되었는지 혹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재성과 감정 조절의 관계, 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생활과 더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